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과 또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석 명예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백악관에서 반도체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기업들을 초청해서 긴급 화상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손에는 또 웨이퍼까지 들어 보이는, 지금 저희 화면에 나왔었는데 웨이퍼를 들고 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공격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지금 미국의 제조업 가운데 대표적인 자동차 공장이 네. 지금 이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 공장이 멈췄다는 것의 파괴 효과가 뭐냐면 근로자들이 일을 못 하니까 임금을 못 받고, 그렇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도 매출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2011년도 만든 아메리칸 잡 액트, 미국의 일자리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 일자리 법안으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가 인프라 투자인데, 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한 연설을 보면 인프라 투자가 우리는 그냥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SOC 이분이 이제 같은 걸로. 딱 적을 틀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의 모빌리티 산업의 네. 인프라는 네. 반도체다. 반도체는 전부 다 웨이퍼를 가지고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금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손에 들고 있는 게 그렇죠, 웨이퍼죠. 그렇죠. 예. 이걸 완전히 반도체 산업이, 우리 그냥 많은 사람들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인프라다. 실제 이제 국민들이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저거를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면 미국의 이제 제조업의 기반 산업이니까 네.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 생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조업의 일자리 자체를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서비스 산업에 의해서 거의 배 이상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중산층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바로 제조업 산업이라는 걸 또 강조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강조를 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멈춘 게 지금 반도체 칩 부족 때문이고, 거기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직접 나섰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제일 큰 이슈가 말이죠. 당면 과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멈추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가계 소득도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고, 그게 이제 다행히도 작년 말부터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 게 지금 그렇죠.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자동차 반도체라는 이 문제가 툭 터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춰버리니까 이게 이제 촉발제가 돼서 한 건데, 사실은 당면과제는 어떤 그런 경제 대내적인 그런 경제 회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금 패권을 도전하고 있는 중국 차이나 베싱, 네. 중국 때리기의 하나로 바로 이게 이제 촉발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들이 경제부처 쪽이 아니라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주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NEC 체어퍼슨이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안보와 통상은 하나이다라는 연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트리거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어떤 그 공장 가동 정지가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네네. 실제 그 근본에는 바로 차이나 베이싱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대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최고모님께는 그거부터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왜 지금 자동차 산업에 이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원래 이제 부품을 써야 되는 데서 이제 뭐 요새 리드 타임 한 12주 되거든요. 12주 그 전에 짜리, 네. 이 자동차용 반도체 좀 해야 된다는데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해 놓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공급이 맞춰주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긋난 거군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이런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데는 지화정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네. 화재가 일어나고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지화정.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한 15개 팹이 지금 이런 유래의 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수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리드 타임이 어떻게 늘어났냐면 38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12주였던 게요. 예.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다른 폭발적인 이연 수요들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거든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뭐 다시 만드는 부분 뭐 생산하는 데는 예, 6개월 이상 걸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8인치에서 그러니까 8인치 200mm 웨이퍼에서 만듭니다. 지금은 좀 첨단으로 잘하는 데는 다 300mm로 갔거든요. 8인치로 거꾸로 돌아오니까 20조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왜 나쁘냐면 자동차 반도체에 들어가면요 7년 동안 못 꺼냅니다. 그럼 한 번 넣어놓으면은 7년 후에나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평균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전화기 하면은 뭐 1년마다 하나씩 더 그렇죠. 계속 바꿀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수익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확 밀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난 웨이퍼 있잖아요. 네네네. 저거 내가 요번에 오게 튑니다. 아 그래요? 예, 저게 8인치 반도체 웨이퍼를 갖고 나왔거든요. 딱 미국의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거 14나노에 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7나노, 5나노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300마리를 가야 되는데 저거 제가 보기에 어디서 미국판 당근마켓에서 구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오래된 웨이퍼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미국이 지금 최소한 두세 대는 지금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 전체에 지금 이런 반도체의 73%가 아시아에서 나오고 지금 미국에서는 13%가 나오는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미국이 31%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급하죠. 그렇네요. 예, 등등의 여러 가지로 지금 했는데 지금 처음에는 글로벌 반도체 품귀 사태로 인해서 업계에 소리를 좀 듣겠다고 이거를 자리를 만든 초청을 건데.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지만 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좀 되는 것 같고요. 반도체라는 게 원래 업의 속성상 기업 간의 경쟁이었는데 국가 간의 경쟁으로 옮겨 타는 시발점을 이번 반도체 회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미중 간의 갈등의 어떻게 보면 연속성 상에 지금 이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TSMC 대만 TSMC도 들어가 있고 인텔, 마이크론 다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들어갈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미중 갈등에 우리가 끼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거든요. 예, 사실 우리 언론에 보면 자꾸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좀 보면 너무 그렇게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예를 한번 들면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가운데 반도체 100이 있다면 사실 그 100의 원가 가운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96%가 장비입니다. 그 원료가 들어가는 게 한 4,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96% 정도의 반도체 장비 가운데서 미국이 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 마켓 시어가 한 41.7%까지 나와요. 44%까지 나와요.
그다음 지구는 일본이 한 28% 나오고 네덜란드가 한 14% 가지고 있어요. 네. 한국도 삼성이 시안이나 이런 데 공장을 확장하자도 네네.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만약에 수출 금지를 한다.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삼성이 끼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을 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네. 장비를 공급하느냐 못하느냐에 또 달려 있고 또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소재 국산화율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상당한 부분은 일본서 와야 돼요.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장비와 이 소재라고 하는 거는 이 제조업의 역사가 깊은 정밀화학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사실 운이 좋아서 지금 반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껴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삼성전자가 백악관 초청하는 거는 물론 마켓쉐어에서 어떤 반도체가 들어있는가 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양호 고문께서 네.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네. 자동차의 차기 세대의 반도체 수요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하는 현재 자동차가 멈춰 있는 거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MCU인데 네네. 자동차 한 대에 한 30개 사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전장 관련돼가 자동화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거는 뭐냐면 들어가는 반도체가 AP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기 때문에 거죠? 한 네. 서너 개, 세 개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로 자동차의 반도체가 이동해 가는데 그 AP의 그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 하면 삼성전자와 그렇죠. TSMC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이 이 인프라로서 반도체를 강조하려고 그러면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급자 가운데서 이 수율이 높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생각하면 삼성전자와 TSMC를 이 서밋에 네. CEO 반도체 CEO 서밋에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있죠.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치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못하게 하면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너무 뭐 언론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반도체 산업 밑에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도 미국이라고 하는 영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건데 삼성전자는 미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시안에 공장이 있고 뭐 지금 미국의 오스틴에도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뭐 의도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건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지난달이죠. NSAI라는 소위원회에서 네. 미국 백악관 안보회의죠. NSC. 그렇죠. 거기 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네. 바로 이제까지는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출을 금지해서 화웨이를 네.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SMIC 예.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중국 자체의 투자를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중국 자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막아가지고 격차를 두세 대를 늘려야 된다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지금 연방에 들어가 제한 있는데 자체를 그러면 중국을 아예 타겟팅해서 아예 타겟 자체를 중국으로 네. 한 보고서가 지난달에 이제 의회에 제출이 돼서 그게 목적도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중국과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그러게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두세 대라는 걸 아주 스페시픽하게 네. 두세 굉장히 대를 정밀하게 빼기 그냥 아예 위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때리기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해석밖에 그 못 내용을 되는 보면 상황이네요. 이제까지 때리는 방법을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를 연계한 수출 금지 네네. 이거를 이제 때렸는데 그렇죠.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이건 동맹 결집을 통해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하는 게 바이든의 이제 정책이기 때문에 동맹 결집이라는 건 지금 저기 적혀 있는 일본, 네덜란드 정부 등과 협력해라는 한국 뭐 단어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편을 들 만한 네, 나라들이죠.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때리는 건데 사실 미일 반도체 협의가 86년에 있었던 협의에 보면 실제로 예. 미국이 Japanese are coming 하면서 이제 일본 제조업체들이 막 미국 시장을 점령했을 밀어들이는, 때 네. 그때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도 큰 산업의 핵심 부품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일 반도체 협의를 만든 게 86년도거든요. 86년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만을 해서 거시적인 것만 주로 얘기하는데 그 그러니까요. 뒤에 산업별로 보면 미일 반도체 협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의 반도체 시설 쿼타를 지정하고 네. 가격 제한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타겟 자체를 중국으로 아예 돌리는 중국으로. 그런 상황에서 진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좀 삼성전자 서한에 예. 지금 6세대 3D V랜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거기가 뭘 쓰냐면요. 불화 아르곤을 써요. 근데 그게 수출이 안 되면 거기 공장 못 들어갑니다. 불화르고는 이제 소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거 이제 재료로? 감광하는데 그거를 네. 이제 해야 되는 데인데요. 네. 그다음에 ASML을 통해서 지금 뭐 작년도에 벌써 이 EUV는 지금 뭐 수출 못 하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저렇게 이제 갖고 가면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금 뭐 시안이나 그다음에 예. SK가 갖고 있는 장수성에 있는 D램 여기 작업이 안 됩니다. 저런 소재가 근데 그게 보고서에 지금 말씀하신 곽 교수님이 얘기한 그 보고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EUV뿐만 아니라 EUV는 극자에선 극자인데 거기다 심자에선 DUV도 지금 수출 금지에 거기 뭐 추천으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목을 졸라매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요 반도체 바로 직전에 누구하고 만났냐면 예. 러먼드 상무장관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하고 일본의 히로시 상무장관하고 만납니다. 양국의 상무장관이 이런 만난 거예요. 얘기들을 한 거예요. 불화 아르곤 수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딱 조여가겠다는 거네요, 딱 중국을. 지금 목재어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생겼고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인텔 CEO가 나와서요. 바로 방송국 가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회의에서는 얘기 안 하던 숫자들을 인텔 CEO가 지금 거기서 얘기합니다. 반도체 공급, 미국의 반도체 공급의 3분의 1을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대변인이 되더라고요. 팻 겔싱어가.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첨단 마이크로칩 제조를 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을 가져야 되고 단순 제조가 아닌 총체적인 통제와 기술에 대한 제어와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 바이든이 할 말을 기업 CEO가 인텔 CEO가 지금 인텔 하는 CEO가 거네요. 딱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개월만 주십시오. 차량용 반도체 생산해 내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백프리핑을 그 발언을 언론사하고 하는 지금 이제 뭐 인터뷰에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막을 거 다 막고 네. 여기서 해갖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세대 이상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서 뭔가 생산해서 나가라라는 입장이라면 뭐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기업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외국 기업보다는 자국 기업들한테 뭔가 더 주는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청와대나 우리 국회 같은 데서 네. 사람들이 대기업을 혼내면 이게 국민 정세에 맞는 거로 생각을 막 하는데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반도체 CEO 서밋을 이렇게 보시면 네. 바이든 앞에 지금 이제 외국 기업들, 그러니까 인텔이 200억 달러 되죠. 네. 200.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170,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130, 이제 170, 13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17조, 30조 이렇게 투자한다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뭡니까? 그 원금과 이자만큼을 해소하지 못하면 투자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게 기업이 파산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익성으로 마이너스를 볼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 투자할 때의 투자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바이든이 요구를 하고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하고 독일이 요구를 하더라도 기업은 수익을 안 내면 이윤이 나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의 투자 비용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반도체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에 가서 불경기가 생기면 거기서 이윤과 이익이 안 나면 결국은
원금과 이자를 못 갚으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망했듯이 그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이든이 반도체 생산업체에게 프레스를 가하지만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세제 혜택 40% 줄게. 우리 지금 56조 호주머니에 있어. 우리 너 하는데 투자를 해줄게. 이래 하는 건데.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반도체는요, 사이클이 아까 우리 최영호 고문도 얘기했지만 6개월 만에 올지 1년 만에 올지 한 명도 몰라요. 그러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생산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원금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건져야 돼요. 만약 못 건지면 그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저리 버티고 옛날에 지난번에 현대가 반도체를 하이닉스로 넘어가면 그게 뭡니까? 그에게 투자를 했는데 원금과 이자를 해소하는 시간 자체를 놓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해소하는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1986년 네, 아까 미일 반도체 협정할 때 네. 미국이 있었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은 일본 반도체 그 기업들이 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을 하여금 투자를 할 때 이 미국이 만약에 인센티브를 그렇게 준다 그러면 아니 회사는 생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한국 투자보다도 당연히 미국과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도 대기업에게 반도체 투자하는데 우리가 한 20에서 25% 세액공제를 줍니다. 그다음에 보조금도 좀 주죠. 우리나라는 보조금 안 주고 세제 혜택만 주죠.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 같은 데서 세제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에게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원금 회수 부담 자체를 높이는, 줄여줘야 네.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면 삼성전자 돈 많이 버는데 하이닉스 돈 많이 버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는 다른 더 인센티브 좋은 대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는 인센티브도 받고 보조금도 받아서 뭔가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또 다른 경쟁을 하는 것도 더 나은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 내 투자하면 미국 기업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한 인텔이 200억 달러 투자해서 예. MS하고 IBM 합쳐가지고 한번 팹을 만들어 보겠다 뭐 네. 그런 얘기했었어요. 생산 시설을. 그러니까 네. 그런 인텔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네네. 실제로 가면 만약에 오스틴 공장에 만약에 삼성이 증설을 한다. 네. 그렇게 해서 뭐를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뭐 원하는 대로 생산해 준다 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 투자에 대한 것은 오스틴 주정부, 텍사스 주정부, 시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예. 맡은 업무가 다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 내 투자를 미국 기업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미국 내 투자를 하면 그 미국 기업은 기업이다라고 미국 인정을 기업이에요.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별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많은 네네. 사람들이 인텔이 이번에 투자에 나섰으니까 인텔만 지원하고 삼성전자 뺄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내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 얘기고. 결국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뭐 공장을 투자하고 투자하거나 그건 미국 하면은 기업이에요. 그것도 미국 기업처럼 그럼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뭐 보조금도 고용 받을 수 있고. 창출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소득 창출해서 일자리 창출. 사실 고용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을 지금 보면 약 2만 6천 개 그 투자 의향서를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한 걸 보면 2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연 인원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세액 감면을 크게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를 우리 최영호 고문 얘기를 하셨지만 예. 이게 이제 ARF 그러니까 이제 DEU거든요. DEU 요거는 소위 말해서 나노급이 조금 높아요. 8나에서 13나노급에서 이제 요걸 쓰는 장비고 네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SEU 네. EUV. 예, EUV 국제에선 엑스트라 그거는 아주 낮은 나노급 그러니까 아주 첨단 기술에 쓰는 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한하는 거는 그 EUV는 이미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DUV에서 ARF 쓰는 그 관광제인데 그것까지도 이제 수출 제한을 하게 되면 맞겠다. 완벽한 투 제너레이션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게 아예 중국을 막을 틀어막겠다는 수 거잖아요. 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법안에 제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근데 오스틴 공장이요. 네. 유명한 게 단일 기업이 미국 내
그러니까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로 최고액입니다. 아, 최고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억나시지만 이거 오픈할 때 98년도인가요? 오픈할 때 조지 부시가 주지사에서 거기 와서 테이프 끊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뭐 주례로 10년만 지금 세금 감면을 주는데 예. 지금 뭐 20년을 원했고 15년으로 지금 절충점을 가는데 네. 테슬라가 거기 투자를 하고서 10년 받았어요. 10년이요. 근데 테슬라는 1조 원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저 삼성전자 17조 하니까 그러니까요. 15년 뭐 줄 수 더 있고 긴 기간을. 예, 계산들 다 했을 겁니다. 이거 뭐 하고 아까 2만 명씩 하면 거기 나가는 그 이 임금만 해도 굉장히 그거를 뭐 뛰어넘는 숫자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분명히 배려가 돼 있는 부분들로 보여지죠. 근데 하여튼 이 전체적인 건요. 예. 갑자기 이거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이거 일어난 일들은 아니고요. 네. 2011년도 오바마 행정부 1기부터 네. 사실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을 주적이라고 명기를 했거든요. 당시 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이었고. 대통령이었기 네. 때문에 그거 네. 잘 알고요. 그 흐름을.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느냐. 그래서 지금 다시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말을 그 다 사람들 모아놓은 데서 지금 했다는 자체가 이 부분들은 계속 나갈 것 같고요. 근데 행정명령 그때 4개를 냈잖아요. 반도체, 히토류, 배터리, 그다음에 의료품. 그렇죠. 자, 다음번에는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서밋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진행되는 예. 또 뭔가 중국의 조이기 목을 네. 끊어내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전망까지 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겠죠. 지금 미국은 아예 대놓고 지금 중국 때리기에 나선 상황이라면 중국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에게도 중국은 또 중요한 시장이기도 한 상황이고 만약에 중국이 투자 압박에 나서면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야 될지 아니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고 뭔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지도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쓸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보복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드 근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하고 우리가 계속 당하는 게 이제 보복 때문에 당하는 예. 건데 반도체는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카드가 왜냐하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부품인데 네네. 핵심 부품이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사가는 게 41.1%예요. 네. 홍콩을 통해서는 20.9%고 우리나라에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지금 휴대폰 그런데 고급 사양 같은 경우는 더구나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수율을 관리해서 넘버원입니다. 수율을 관리하는. 아니, 수율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제품을 샀을 때 우리가 휴대폰을 샀을 때 네네. 고장이 그만큼 적게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하면 중국 내에서 제조하는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들은 고급 가려고 그러면 삼성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삼성의 시안 공장을 처음 유치할 때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죠? 시진핑이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시안 한번 가보시면은 중국 시안이 내륙 도시입니다. 네. 내륙 도시인데 내륙 도시란 말은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 중국 시안에 공장을 유치할 때 삼성전자가 물의 문제, 반도체에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느냐 할 때 시안 정부에서 거기에 있는 저수주가 있는데 우리가 물 걱정을 안 하게 해줄게.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네. 사실은 갑을 뱅 생각해 보면 뱅 정도 입장에서 삼성전자 보고 딜을 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보고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반도체 공급을 못 받으면 네. 중국의 제조업 자체가 완전히 샷다운 무너질 수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중국 왕이하고 우리 저 외교부 장관하고 할 때도 우리 빨리 그 자유무역하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중국이 어떤 보복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보복 카드를 내놓아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핑계를 댈 만한 게 많은 게 야, 우리 소재가 지금 50%밖에 안 되는 나머지 50%를 수출하는 국가에서 물량을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조달하는 것만 해도 뭐 미국에 납품하는 것만 해도 지금 어렵다. 공장을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도 안 준다. 그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은 우리가 이번에 CEO 서밋 같은 걸 통해서 한국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서밋을 했냐면 AI CEO 서밋을 했어요. 네. 우리는 AI 쪽. 청와대에서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한 게고 AI, 즉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AI에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바이든이 정부 들어서 딱 하는 거 가운데 첫 번째가 반도체 CEO 서밋을 하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현재 미래의 미국의 아까 뭐 인프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요. 인프라다 이거야. 그런 거를 보통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저런 서밋을 우리가 서밋 하면 정상회의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 트럼프 때 왜 저따 명칭을 그렇게 붙였겠냐고. AI CEO 서밋. 그러면 그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AI 이니셔티브 오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반도체로 이제 오더 생기면 예산이 따라갑니다. 네. 그러면 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비, 그다음에 그 제조회사, 인력 양성, 교육 제도 이런 것 등등 그건 같이 대대적인 가는 변화가 올 거군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했지만 미시적인 정책이 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이번에 CEO 서밋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면 좋은지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네요. 지금 뭐 사실 교수님 말씀은 일단 중국에는 별로 카드가 없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예. 사드 보복을 했을 때 네. 우리 롯데가 가장 많이 당했잖아요. 그 참 부지 힘들었죠, 재원에서. 사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 해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 반도체 실적을 보면 올랐어요. 더. 오히려 오히려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덤이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결국 얘기는 뚜껑을 무슨 열어보고 얘기냐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중국이 우리 특히 메모리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한국이 1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요새 옛날 도시바 메모리 그게 이제 키오스크인가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인수 때문에 미국계 업체가 달려들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수입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중국이. 그건 부품 소재이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이 퀄리티 제품을 완성품의 못 어셈블러가 안 만드는 나오거든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이널 프로덕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도 이거를 쉽게 규제하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규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미국 쪽에 이렇게 중국 쪽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참 뭐 중국도 반격에 나선 모습은 보입니다. 네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공급 업체가 고쿠사 일렉트로닉이라고 일본 거를 인수합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를 그 이제 반독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네. 의견을 6개월 동안 안 내다 보니까 이 딜이 무산이 됐습니다. 아, 등등의 지금 뭐 아주 소심한 뭐 이 반격이라고 그럴 수가 있지만 예. 지금 중국도 그냥 가만히 지금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과 미국 다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적인 격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진짜로 지금 현재 뭐 14나노, 10나노에 뭐 맞춰서 하고 미국에는 진짜 3나노, 5나노의 최첨단을 갖고 가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뭐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로 이거는 크게 뭐 서로 문제가 될 거 없고 범용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사실 뭐 이렇게 미중이 싸우고 있지만 두 나라의 무역량 보세요. 더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미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가전제품부터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투트랙으로 갈 때는 분명히 어떤 뭐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뭐 말씀해 주셨던 뭐 고쿠사 얘기 딜이 무산되긴 했지만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반도체 업계나 이쪽 전자 업계에서도 분명히 합종 연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도들도 얘기가 되는데 마이크론하고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 일본의 낸드 플래시 2위 업체인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가 이미 2017년에 4조 원 정도 4조 원이죠. 4조 원 정도를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차라든지 특히 이제 그 우리 모바일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는 자체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아니고 AP가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AP가 작동되려 그러면 메모리와 랜드 플래시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꾸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이 고사양의 네. 전장 제품이 되려 그러면 그 메모리와 랜드 플래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필수적이죠.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 미래의 수요가 있는 것 자체를 거둘 필요가 없겠죠. 굳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일본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공급망의 다변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급망의 다변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일본에 있는 것 자체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의 지진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예. 한국에서 어떤 문제 생긴다 그러면 한국밖에 공장이 없는 곳이면 그렇죠. 대안이 없잖아요. 총체적인 난국에 그렇죠,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아마 우리 삼성전자나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있는 곳에 네. 그 멀티 플란트 공장을 소재시키는 소재 조달에서의 어떤 다변화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 지금 이제 개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아마 기회가 안 되겠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될 건데 보시는군요. 그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게 전문 CEO는 못 한다는 거죠. 오너가 오너가 있어야 하는데 되는데 전문 CEO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부재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과연 이런 거대한 결정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바이든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여서 네네. 했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구조상 일테 아까 우리 최양호 고문이 얘기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경제학자 입장에는 수요가 위축될 거다 생각하고 20-30% 감산될 거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회복이 좀 생각했는데 빨랐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께서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전문 경영이 예스했어. 6개월 내 1년 반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내가 의사결정했어요. 와서 적자가 생겨서 반도체 사이클이 겹쳐가지고. 네. 그걸 결정한 CEO는 집에 가야죠. 그리고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언론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 질타를 당할 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오너죠. 오너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의 CEO가 메르켈하고 이야기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전자회사는 오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액 투자를 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도 뭐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을 지금 지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이제 좀 깊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기업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네네. 우리 기업에 이제 주로 성공한 것이 소위 말해서 오너 리스크라는 말도 있지만 네네. 오너들이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오너 리스크가 우리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이재용 부회장 이것 때문에 꺼내놓는다. 이거는 좀 그것도 어려운 법질서상에서 일이기도 뭐 하고 하니까 예.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수밖에는 없어요. 삼성은 근데 사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이미 삼성전자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오너 리스크는 옛날에 과감하고 결단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걸 이미 시스템으로 체화된 기업이 삼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결론은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물론 옛날처럼 우리가 뭐 이 오너들이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과감한 결정을 해서 옛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비가 있었습니까? 일본은 86년 이후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극복한 것도 오너들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좀 긍정적인 신호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주셨네요. 근데 키옥시아 건 보면은 네네. 사실 이게 도시바 반도체가 이제 키옥시아라고 됐고 일본 반도체 자존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마이크론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돈이 없어요. 못 삽니다 이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키옥시아가 IPO 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어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여기 자기네 돈도 없는데 여기 인수전에 뛰어든 데는 자체가 네. 어떤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인텔도 보세요. 인텔도 보면은 인텔이 이번에 이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새로운 이제 법인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사장에 랜디어 타쿠르라는 사람이 갑니다. 누군가요? 누구냐 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사장이 갑니다. 아까 공급 업체. 예, 세계 공급업체. 최대의 거기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랜디 타쿠르가 제 보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예. 여기에다가 IBM 특허 기술 주면요 돈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인텔. 그러면 진짜 그건 안 보이는 특혜로 만들어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 흘러가는 분위기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어떻게 뭐 트리거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예. 전체적으로 준비해왔고 미국이 다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거대한 이 물결을 만들어가는 물결을 거네요. 지금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뭐 한 2년 3년만 지나면은 다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또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30% 4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사실 뭐 2018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나서 올해가 이제 또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한 2, 3년 간다고. 네? 3년이요? 한 2, 3년 간다. 2, 3년 정도는 갈 거다. 그만큼 올해나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 돼서 걱정이 드는 게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과연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인력 양성은 이 고급화된 인력을 양산하고 할 만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교육은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기업에만 맡겨둬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반도체 산업이 지금 아까 우리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반도체 CEO 서밋을 백악관에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네네.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라 그러면 그게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이게 최소한 중장기적인 산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하지 않겠어요? 트럼프 시절에 AI CEO 서밋을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거죠. AI를 잘 하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육 과정부터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준비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뭐냐? 그래서 트럼프도 마지막 2020년에 했던 CEO 서밋이 이제 정부에서 AI를 위해서 할 게 뭐 있느냐? 규제 완화한 것도 막 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CEO 서밋을 한국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나 할 때 제일 1번 문제는 뭐냐면 장비는 어차피 해외 장비를 가지고 와야 돼요. 결국 이걸 개발하고 이걸 갖다가 생산 효율을 올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육성하는 자체라는 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도체에서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중시하고 있는 스템이라고 하는 인력이잖아요. 과학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번 휘청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IMF 겪으면서 예. 현대 반도체가 휘청 한번 했잖아요. 그때 현대 반도체 인력들이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그때 현대 반도체 인력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에 전문 인력 비자 자체의 창을 확 열었어요. 우리한테 와라라는 거네요. 그때 현대 반도체에 있던 전문 인력들이 미국으로 황창 가가지고 미국 반도체 산업하는 산업의 지금도 성장을 그렇죠. 한 거군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 암만의 생각에 미국 반도체가 이렇게 하면 그때 우리 현대 반도체가 한번 전문 인력이 우리 구조조정 막 하고 할 때 갈 곳 없는 우리 전문 인력 자체를 미국에 한번 싹 뻗어들였거든요. 네. 그렇듯이 반도체 CEO 서밋을 해서 인력 한다 그러면 미국도 당장 인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인력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빼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중장기적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교육 계획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 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대학생 하나 맞추러 하려고 그러면 뭐 16년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만큼 우리가 잘 중점을 두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교수님. 일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공재 공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마켓에서 그럼 공급 중에서 어떤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우선 경제적 외부성이 있다고 하는 게 R&D거든요. R&D 죠, 연구개발에 연구개발. 이제 정부가 지원해서 참여하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외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통상 전문 인력들이 가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새우등 터지지 않게 해서 이 경제 문제를 안보와 분리하는 어떤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렇네요. 이게 이제 바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재적인 그렇네요. 성격을 지닌 것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이 정부가 나서서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님도 짧게 좀 조언 네, 주시겠습니다. 뭐 미국이 56조, 중국이 170조인데 우리는 10년간 앞으로 10년간 2조 5천억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깔끔하게 그냥 정부에서 이 기업을 믿고서 네. 뭐 기업이 규제도 풀어주고 이런 것들.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 인재가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에서 데리고 오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 기업이 알아서 잘합니다. 기술도 잘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뛰어놀 수 있게 그러려면은 규제 풀어주고 세제 같은 거 완화해주고 그러한 조금만 밀어줘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은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진짜로 냅두는 게 제일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놔둬라라는 조언을 아직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각국에서 지금 반도체 굴기를 나선 상황에서 우리나라 잘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뭐 각종 잘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아마 언젠가는 도태되고 따라잡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위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 교수, 광노선 교수,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선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